수연 씨 의식 못 찾을 것 같아. 보험금 2억 원 나온다니까? 그 돈으로 우리 시작할 수 있잖아. 저렇게 누워만 있을 거면 차라리 아파트 명이라도 미리 돌려놓으면 좋았을 것을. 2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딸 그 곁을 홀로 지킨 엄마. 하지만 남편과 시댁은 그녀를 산송장 취급하며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기적처럼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2년간의 모든 대화가 남편의 불륜, 시댁의 탐욕, 그 끔찍한 진실이 악몽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평범했던 어머니는 가장 무서운 복수의 설계자가 됩니다. 딸은 다시 의식 없는 척 연기하고 어머니는 차가운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병실의 침대는 이제 진실을 기록하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그녀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누가 심판받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녀의 처절한 응징은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은정에게 멈춰버린 계절과도 같았습니다. 병실의 네모난 창밖으로 봄꽃이 피고 짙은 녹음이 우거졌다가 다시 앙상한 가지만 남는 풍경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딸 수연의 시간은 끔찍했던 교통사고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였던 은정의 삶은 온전히 딸의 간병에 맞춰져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복도를 지나 딸의 병실 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먼지 하나 없이 딸의 몸을 닦아주고 전문 간병인에게서 배운 대로 굳어버린 관절을 정성껏 주무르는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콧줄을 통해 미움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은정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던 딸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위인 태주는 사고 초기에 몇 번 병원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의 방문은 늘 짧았고 수연의 손을 잡는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애틋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긴 채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더했습니다.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오직 은정 혼자였습니다. 기약 없는 싸움 속에서 은정은 홀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간이 침대에 새우잠을 자며 딸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고 낮에는 텅 빈 병실에서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홀로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동네에는 무슨 꽃이 피었으며 예전에 함께 갔던 여행지가 그립다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딸의 영혼이 외롭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은정은 수연이 가장 좋아했던 시집을 꺼내들어 귓가에 조용히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수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감겨있던 수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2년의 어둠을 밀어내듯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잠시 헤매는가 싶더니 이내 은정의 얼굴에 멎었습니다. 수연아 정신이 드니? 엄마 목소리 들려. 은정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아주 조금,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딸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2년간 억눌러왔던 은정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정은 딸의 앙상한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바로 오늘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축복의 서막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의 은정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의식을 찾은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말을 분명하게 하지도 못했지만 수연은 분명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은정은 딸의 회복에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죽처럼 묽게 간 과일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넘기게 하려고 애썼고 밤낮으로 굳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재활을 도왔습니다. 딸의 눈동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은정은 2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 사과를 깎아 수연의 입에 넣어주려 할 때였습니다. 수연이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시만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은정은 놀라 과도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분명한 문장을 말한 것은 깨어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무언가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병약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 온 사람의 서늘하고도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연아.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천천히 해.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2년 동안 다 들었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소리는 전부 들렸어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다 기억나요. 마치 긴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악몽이었죠.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다 말씀드릴게요. 수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병문안을 와서는 간병인에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돈만 계속 들어가네. 차라리 이 돈으로 내 사업 자금이나 할 거리라며 한숨을 쉬었고 시어머니 명숙은 저렇게 누워만 있을 거면 차라리 아파트 명이라도 미리 돌려놓으면 좋았을 것을.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얼만데라며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 병철은 보험금은 제대로 나오는 거냐? 사망보험금은 얼마고 장애 등급받으면 얼마냐? 라는 말만 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 태준의 회사 후배라는 소라였습니다. 태준과 소라는 수연이 누워있는 바로 그 병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며 수연의 보험금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끔찍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준 씨, 수연 씨 저렇게 계속 의식 못 찾을 것 같아. 의사가 그랬다며?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나도 정상은 아닐 거라고. 응, 아마도 보험금 2억 원 나온다니까. 그걸로 우리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시작하자. 장모님한테는 병원비로 다 썼다고 둘러대면 돼. 은정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수연아, 다 들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전부 다 갚아줄게. 아니, 10배, 100배로 돌려받게 해줄게. 은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딸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절망적인 침묵과는 다른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은정과 수연은
누구에게도 수연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회진을 돌 때면 수연은 다시 깊은 잠에 빠진 식물인간처럼 미동도 없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미세한 떨림조차 없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은정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섬뜩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딸의 담담한 얼굴 뒤에 얼마나 큰 고통과 분노가 숨어 있을지 은정은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서라도 은정은 더 이상 슬퍼하는 어머니가 아닌 냉철한 복수의 집행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은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평생의 친구인 진숙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소식이 없는 정보통이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리 하나는 누구보다 강한 친구였죠. 동네 상가 2층에 있는 낡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시작했지만 태중과 소라의 대화를 전하는 대목에서는 결국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숙은 커피 잔을 든 채 굳어 있다가 이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세상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짐승도 자기 식구한테는 그렇게 안 해. 태준이 그놈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랗더니만 내가 그때 수연이 시집 보낼 때 말렸어야 했는데. 진숙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무조건 도울게. 뭐부터 하면 될까? 당장 그년 놈들 머리채라도 잡으러 갈까? 내가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수 있어. 든든한 아군을 얻은 은정의 눈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돼. 소문만으로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더 확실하고 처절하게 갚아줘야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그러려면 우선 증거가 필요해. 그 인간들이 자기들 입으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야 해. 은정과 진숙은 곧장 용산의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가게와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첩보원처럼 행동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두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의 고성능 녹음기를 몇 개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용법을 익히고 녹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되는지 몇 번이고 시험했습니다. 작은 속삭임까지 잡아내는 녹음기의 성능에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병실 침대 밑과 수연의 베개 속에 녹음기를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은정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더 버텨. 이제 곧 저것들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올 테니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대신 저것들을 울게 만들어줄게. 수연은 눈을 감은 채였지만 은정은 딸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모녀의 처절한 반격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덫을 놓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기다리던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 태준과 불륜녀 소라가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극을 하듯 은정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소라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태주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수연 씨는 좀 어때요? 차도가 없나요? 소라 씨, 와줘서 고마워요.
태준 씨도 고생이 많네요. 은정은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누르고 태연하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은정은 진숙에게서 전화가 온 척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태준 씨,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2년 동안 저렇게 지겹지도 않나 봐. 나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제 그만 포기하실 때도 됐는데. 수연이 저렇게 계속 의식 못 찾을 것 같아. 의사가 그랬다며.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응, 아마도. 보험금 2억 원 나온다니까 그걸로 우리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시작하자. 나도 모아둔 돈 좀 있고 빨리 합쳐서 이 지긋지긋한 병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정말? 소라야, 정말 고마워.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이제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장모님한테는 병원비랑 간병비로 돈이 모자란다고 좀 더 달라고 해봐야겠어. 두 사람의 대화는 병실에 숨겨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수연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애정행각까지 벌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은정은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은정은 꾹 참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이 분노는 아껴두어야 했습니다. 태준과 소라가 돌아간 후 은정은 병실로 돌아와 녹음기를 수거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며 은정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뻔뻔해서 오히려 다행이구나. 너희들의 그 오만함이 너희의 무덤을 파게 될 테니. 첫 번째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은정은 이 녹음 파일이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은정과 수연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은 의식이 없는 동안 들었던 시아버지 병철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철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 무용담처럼 떠벌리곤 했습니다. 그는 수연이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아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듯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탈세 방법, 불법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이야기, 하청업체, 대금을 후려치는 수억까지. 수연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수연의 기억을 바탕으로 병철의 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비리 내역을 밤을 새워가며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날짜, 금액,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까지 마치 수사관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은정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진숙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진숙의 남편은 그 지역의 이장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발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내 친구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저런 악질적인 인간은 뿌리 뽑아야 해요. 진숙의 간곡한 부탁에 남편인 이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은정이 정리한 자료가 단순한 민원으로 묻히지 않고 국세청, 검찰, 그리고 지자체 감사팀의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확실한 경로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정의의 칼날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인 응징도 시작되었습니다.
진숙은 동네 부녀회와 미용실 등을 오가며 소라의 불륜 사실을 교묘하게 퍼뜨렸습니다. 태준 씨네 회사에 남편이랑 바람난 여직원이 있다더라는 식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라의 신상 정보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소라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익명의 게시판에는 그녀의 행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병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수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야.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수연은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그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침묵 속에서 벼려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 서슬 퍼런 빛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 병철의 건설사무소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철은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평생을 법 위에 군림하듯 살아온 그는 수갑을 찬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하게 끌려갔습니다. 회사는 압류되었고 평생을 부와 허영에 취해 살던 시어머니 명숙은 모든 것을 잃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준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버지의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소라와의 불륜 소문까지 겹치면서 태준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태준은 은정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수연이와 이혼만은 안 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님 일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심뿐이었죠. 은정은 차가운 눈으로 태준을 내려다보며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혼을 거부한다고? 좋아. 그럼 이걸 보렴. 첫 번째는 태준과 소라의 불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태준이 은정에게 퍼부었던 폭언들을 녹음한 파일 목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시아버지 병철의 비리에 태준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법정으로 갈까? 내 아버지 재판에 증인으로 서서 내가 했던 말들을 전부 증언해 줄까? 내 회사와 언론에 이 모든 걸 제보하면 넌 어떻게 될 것 같니?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정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택해라. 여기서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모든 걸 포기할지 아니면 나와 함께 지옥 끝까지 가볼지. 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과 양육권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너진 가면 아래로 한 남자의 비참하고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가혹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철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물 위에서 불을 쌓아온 그의 말로는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은정이 제출한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모든 재산을 잃고 친정집에 얹혀 살다 결국 쫓겨나 허름한 고시원 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한낱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지독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태주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리에 연루된 데다 불륜 문제까지 터지면서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잠시 칩거하던 그는 얼마 못 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지만 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두컴컴한 원룸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불륜녀 소라의 결말도 비참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 불륜 사실이 동네와 업계에 모두 퍼져 이직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들이 폐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수연은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재활 치료를 묵묵히 견뎌냈고 2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전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온화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묵묵히 딸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 가득한 식사를 차려주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녀의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후 은정과 수연은 한적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창문 가득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화초를 가꾸고 주말이면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끔찍했던 과거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습니다. 그 흉터는 아물었고 이제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수연에게는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만난 그는 수연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진심으로 수연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과거를 모두 듣고도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더 큰 사랑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딸의 얼굴에 다시 피어나는 진정한 행복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연인은 은정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수연은 그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을 바라보며 은정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거 아니? 늦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단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주는 거야. 우리는 그걸 증명해낸 거고. 수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두 모녀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고통을 이겨낸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순간이지만 정의의 시련이 가져다준 평화는 영원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평범한 일상은
그 모든 고통을 지나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모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악의 가면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는 진리를 그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